이강 꾸역꾸역 읽다가 3강, 4강에서 되게 다 바뀌죠. 이제부터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도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3, 4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1, 2강에서 슈타이너는 설렁설렁 얘기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딱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부분은 팍팍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어떤 강의를 할 때 텍스트가 있는 강의를 한다고 해서 텍스트 따라가면서 뭐 읽고 해설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그냥 제가 정리하는 걸 가지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문장 자체에서 너무 걸려. 그래서 오늘 3, 4강은 다음 5, 6강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만 오늘 3, 4강은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 특히 문단단에서 이해가 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좀 집어가지고 해설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것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좀 그럴듯하네, 맞네. 근데 그게 나한테 체화된 것도 아니고 외워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순에 보려고 그러면 앞에 거 까먹고 보기 때문에 또 어려워.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혹시 책이 다 있으신가요, 이제? 일단 볼 수는 있나요? 페이지를 제가 집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라서 책이 있어야 할거든요. 우선 읽는 책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책 없으신 분 2명 앞에 하나도 없죠? 요 둘 앞에 하나 보세요.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나눠주신 거는 구입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거 사실 그거 드리려고 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도장 찍혀 있는 건 안 됩니다. 보관용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맨 처음에 이제 이 3강은 제목이 자연의 활동에 대한 관찰인데 자연 안에 작용하는 정신, 자연 안에 작용하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정신이 번역자가 이 정신 원어를 영어로는 스프릿을 정신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스프릿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성기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건 아마도 아스트랄을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프릿이 됐건 아스트랄이 됐건 다 같이 별기운이에요. 다 같이 별기운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이다, 신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놈의 별기운도 별기운이라고 해가지고 고정된 형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사계절이 있듯이 태양계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에 따라가지고 별기운의 성질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를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나눠가지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그리고 각 구성체로 일단 나누고, 이게 동양의 사상 개념 같은 거죠. 일단 나누고, 이게 다 별기운이에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게 다 별기운이에요. 별기운인데 특별히 여기도 또 성기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별기운들 중에서도 아스트랄체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자연적 실제가 별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 안에 작용하는 정신, 자연 안에 별균이 어떻게 들어와서 작용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다. 그 별균이 나타날 때에는 이 별기운들의 일종의 매개자로 나타나는 게 기초원소들이거든요. 질소, 탄소, 산소 하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원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기초원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기초원소들 중에서 종합성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강의 듣는 분들 머릿속에 오행하고 기초원소는 딱딱딱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화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수는 기초원소는 수소죠. 이쪽은 기초원소는 유황, 이쪽은 산소, 이쪽은 탄소, 여기는 질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양은 음량을 다룰 때 수직 기준으로 갈라가지고 왼쪽은 양, 오른쪽은 이렇게 보는데 서양은 그렇게 안 보죠. 이렇게 가르죠. 이렇게 가가지고 더 물질적인 거는 이쪽, 더 정신적인 거는 이쪽, 음적인 거는 이쪽, 양적인 거는 이쪽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음적인 거를 대표하는 거는 다시 그러니까 우리도 음량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금방 얘기한 기초원소는 오행 개념이죠. 오행 개념이고 이걸 또 크게 음량으로 대변하는 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은 석회, 이쪽은 규산.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총 7개죠. 기초원소 5개하고 석회, 규산 7개. 요 7개들의 상호작용으로 다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7개들의 상호작용. 어떤 식물의 형태, 색깔, 작용 이런 것들을 7개의 상호작용으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 탄소, 질소, 황,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석회, 그 다음에 규소. 요렇게 해놓고 얘네들의 역할, 실제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서로 힘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강좌 맨 처음 시작할 때 질소 얘기부터 해요. 농작물에 제일 중요한 게 질소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토에서 시작해서 토에서 끝납니다. 결국은 토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뭔가를 종합해내는 거잖아요. 뭔가를 종합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토를 얼마나 건강하게 강화시켜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땅도 건강해지는 거고 작물도 잘 자라는 거고 기타 등등. 근데 이제 이 질소라고 하는 애가 그 자체로 자기 고유한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모든 작용의 종합으로서 작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토라고 하는 놈은 원래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양오행에서도 토는 자기 성질이 없어요.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걔를 힘의 편향을 중화시켜주는 게 토의 근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토는 자기의 고유 성질은 없으면서 그 옆에 어떤 놈하고 같이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향이 있을 때 그 편향을 중화시켜주면서 딴 거를 연결해주는 게 토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77페이지에서 세 번째 강좌 들어가면서 슈타이너가 질소가 농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래놓고 그런데 질소를 이해하려면 질소의 네 형제를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소, 산소, 수소, 유황을 얘기를 해요. 질소를 이해하려면 얘들을 알아야 된다. 맞잖아요. 결국은 얘들의 종합이 질소이기도 하고 얘들을 이어주는 게 질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질소 이해를 위해서도 전체 다 해요. 그래 놓고 그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단백질을 이러다가 질소 이해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단백질 얘기를 하네. 단백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모조리 다 살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분자, 어떤 이미 분자 정도로 나와서 어떤 영양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 이거 뭐, 탄소, 수소 이런 거는 원소 개념이지만, 단백질 이런 거는 이미 합성된 거잖아요. 그죠? 합성된 그 생명, 특히 이제 생명은 단백질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어떤 무기질의 상태에 있다가 유기생명으로 넘어오는 요 첫 스타트 지점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종합 지점이거든요. 뭐든지 진화는 종합에서 나옵니다. 뭐든지 진화는 종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나눌 때는 이쪽을 단백질, 이쪽을 탄수화물, 이쪽을 지방, 이쪽을 미네랄이라고 보죠. 그렇게 보는데 단백질이 말하자면 식물에서는 어떤 씨앗 같은 것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콩단백질이죠. 콩단백질. 요거는 또 하나의 일종의 토화작용이에요. 그러면 단백질, 그러면 벌써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탄소, 질소, 산소, 화학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어야 거기서 단백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유황을 봐야 된대. 이래서 이제 슈타이너가 자꾸 말이 사람들이 보면 질소 얘기하는 것 같더만 또 갑자기 단백질 얘기하려고 하더만 그러면 또 유황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슈타이너 입장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보려면 얘를 봐야 되고 얘를 보려면 얘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유황이 단백질 안에서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조형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 안에서 정신이 나아가는 흔적을 따라가려면 유황의 움직임을 뒤쫓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게 보면 물질 정신으로 나갈 때는 이쪽이 제일 물질적인 거고 이쪽이 제일 정신적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인 거를 대표하는 거는 수소가 될 거예요. 정신적인 거를 대표하는 거는 유황이 되는 거죠. 유황이 되는 거죠. 그럼 동적이고 정적인 걸 볼 때는 이쪽이 정적이고 이쪽은 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유황이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생명체 안에서 기초원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차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데 가장 동적인 애가 유황이에요. 그래서 유황이 움직이는 거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유황의 움직임을 보면 얘들의 전체적인 동력학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유황은 바로 정신의 전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전달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꾸 정신이 그게 번역을 바꿔야 된다니까. 번역을 바꿔버려야 돼. 정신을 모조리다 영어로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정신 하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우리 의식이 떠올라요. 네. 의식이 이전에 자연에 있는 별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별균들 중에서 특히 화기운 가장 분산적이고 가장 동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황이 그거의 전달자고 유황 자체의 성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유황을 폐를 나누는 자라고 했다. 열기, 화기 이거의 대표 선수가 유황이다. 내나 그 얘기입니다. 동양으로 치고 화에 대한 일종의 설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탄소를 살펴보세요. 79페이지에 들어가는 유황 얘기하다가 또 탄소를 보지. 어차피 다 봐야 돼. 어차피 다 봐야 되는데 탄소가 옛날에는 아주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면서 중요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 탄소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자, 80페이지에 보면 탄소의 기본 성질이 나옵니다. 아래 문단, 세 문단 중에 제일 밑에 문단. 탄소를 말하자면 자연 속에서 형태를 이루는 과정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에게 형태를 실어나누는 존재입니다. 참 번역도 참 희한합니다. 나는 어쨌든 요는 탄소는 형태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잖아. 탄소가 뭔데? 금이잖아요. 금이잖아.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질이 어떤 거를 수렴 응축시키는 거잖아. 수렴 응축시키니까 형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조직 형태를 들어보다 보면 탄소는 대단한 조각가 노릇을 하고 있다. 형태 지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탄소 그 자체는 형태 지우는 힘인데 어떤 형태를 만들 건가 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나머지 원소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 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탄소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유황 성질이 많은 애들은 위로 뻗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늘게 되버릴 거야. 그런데 질소나 산소 쪽에 많은 애들은 뚱뚱하게 될 거란 말이죠. 유황성 황성질이나 황산소 이쪽 비율이 높은 애들은 아주 동적이 될 테고 거꾸로 이쪽 비율이 높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정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게 부피가 볼륨이 크냐 가느다라냐 어쨌든 이게 형태 있는 걸로 나타나야 될 텐데 요 배율에 따라 가지고 형태 지우는 역할은 탄소가 하는 거다. 탄소가 그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의 역할은 형태 지우기다. 그런데 이 수문조각가는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때 유황을 씁니다. 이런 대목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문장만 읽어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유황을 쓴다라는 말은 동양에서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동양에서도 금의 본질이 뭐냐 하면 화기운을 응축시키는 애를 금이라고 봐요. 물론 뭐 화만 응축시켰겠습니까만은 하나의 순환 질소로 보자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수목화금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종의 음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이 양, 이쪽이 음이 되죠. 그래서 양기운을 음기운으로 탁 전환시키는 게 금이 하는 역할이잖아. 근데 금 바로 앞에 있는 화가 있잖아. 화 자체가 이미 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목생화 해가지고 화가 됐을 때 이 화속에 있는 목의 성질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지. 얘를 응축시켜버리는 게 금이잖아. 그러면 금은 바깥에는 딱딱하지만 안에는 뭐가 있다? 화덩어리가 들어있다. 화를 포위한 게 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화기운을 금기운이 바깥에서 포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래서 탄소는 형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뭘 써서 형태를 주느냐? 유황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로는 자, 유황이 가장 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저기 막 뻗쳐나가려고 할 겁니다. 유황이 어떤 그 존재 틀 속에 들어왔을 때 얘가 제일 동적이니까 제일 활발하게 여기저기 뻗쳐나가려고 하겠지. 이 뻗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역할들을 나머지 애들의 상호작용이 그 유황의 움직임의 방향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상호작용 속에서 제어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제어하는 역할들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마무리 지어가지고 형태 만드는 게 탄소거든. 그러니까 탄소가 유황을 써서 형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삐뚤빼뚤하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일은 유황이 하는 일이고 그놈을 최종적으로 형태로 딱 매듭 짓는 거는 탄소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탄소가 유황을 써서 형태를 만든다. 경우이죠. 그 다음 이제 요런 대목도 음양회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이야 싶은 대목이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중간에 바로 나옵니다. 사람한테 탄소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탄소를 결합시켜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사람은 뭐 물론 뭐 음양오행의 충체죠. 음양오행의 충체지만 인간이 만약에 목과 토금수 중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토에 가장 가깝죠. 인간 그 자체가 제일 종합적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토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 안에 제일 많은 성분은 질소. 네. 뭔가 가스를 만들어내는 건 다 질소예요. 냄새나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질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뼈대가 있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골격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뼈대가 있고 뼈대에 신경이 붙고 피가 돌고 살이 붙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 기본적인 틀은 뼈대죠. 그럼 뼈대는 목화금수 중에서는 뭡니까? 금. 그러면 원소로는 탄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에는 동적인 질소로 가득 차 있으면서 뼈대는 탄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탄소와 질소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탄소와 질소 덩어리인데 얘가 움직이려면 동적인 어떤 원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동적인 원소는 이런 애들이 다 동적인 원소들이잖아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애가 얘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사실 얘만 있는 게 아니죠. 공기 중에 다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비중이 얘가 제일 높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산소를 호흡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소를 호흡하지만 실제로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비율이 달라는 거죠. 일단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탄소 질소들하고 어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 기운을 품은 질소를 내뿜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탄산가스인 거죠. 산소가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질소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질소화작용이 일어나 버립니다. 질소화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나가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나갑니다. 이걸 이산화탄소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근데 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만 살아가느냐를 슈타이너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탄소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뭐든지 붙이려고 하는 놈이에요. 경직되게 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탄소 덩어리로 지금 탄소 덩어리가 기본이니까 얘는 뭐든지 경직되게 만들려고 하는 놈인데 경직되면 죽잖아요. 딱딱하게 고체가 돼버리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잖아. 그럼 동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동성을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이 탄소가 굳히려고 하는 작용을 방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성분을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바깥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는 다른 것들까지 굳히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음양의 종합 덩어리인데 한마디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음이 뼈고 그 뼈가 탄소 덩어리고 얘는 모든 것들을 굳히려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끊임없이 양기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양기운들을 가지고 굳히려고 하는 얘의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거는 전부 양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다 양기를 흡수해가지고 이놈의 음기가 인간을 말하자면 굳히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계속 순환 대사계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슈타인은 뭐라고 사람을 탄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탄산가스로 만들어내보낸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모양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바로 파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탄소화되는 경향성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사람은 식물이 아니고 사람일 수 있다. 식물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다이너미티 동적인 힘이 사람하고 식물하고 차이는 두 가지잖아. 첫째 동성이 있다 없다. 둘째 정신성이 있다 없다. 이 차이잖아. 그죠? 이 차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탄소화 경향을 못 막게 되면 우리는 식물처럼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탄소화 경향을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탄소를 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탄소를 바깥으로 빼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를 중단 없이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음양오행의 어떤 규칙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가 있으면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죠.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명료한 얘기가 모를 때에는 신비적이고 난해하게 보인다. 그리고 혹시 강의 중에 제가 이거 당연하죠 하고 넘어가더라도 안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표를 내야 됩니다. 이해 못했는데 가만히 그냥 쭉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81페이지 밑에서 뭐 탄소 얘기 한참 하다가 또 사람의 피 얘기해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좀 ADHD가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중원부원 하는 중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원부원하는 강연록을 보면 그런 것들 듣기가 많이 있더라고. 이것도 강연록이다 보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합니다. 피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 속에 자아라고 부르는 인간 정신이 움직이는 곳은 사실 짜고 만든 것을 다시 풀어버리는 유황의 적신, 탄소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항복 이러는 거죠. 문장 자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본 상호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음양오행의 기본 질서만으로도 당연한 문장으로 읽힌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이제 피 속에 자아라고 부르는 인간 정신. 자아도 스피릿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자아도 스피릿의 일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에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지구계의 스피릿의 일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계의 스피릿의 일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지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어떤 스피릿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형태상으로는 가장 미세한 힘이거든요. 제일 미세해지는 건 여기서 제일 미세해졌거든요. 그 미세해진 힘이 사람 안에 작용을 하면서 자아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아로 작용을 하는데 그럼 여기가 제일 뜨거운 데잖아요. 뜨거운 데잖아. 열기가 많은 데잖아. 그럼 우리 인체 속에서 열기를 몸에다가 실어나는 데가 어딥니까? 피잖아, 피. 피잖아. 피 속에 자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몸원형의 지혜라고 하는데 보면 피는 위에서 아래로 운동 방향이 돼 있다라, 자아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피의 순환 자체가 애초에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운동 자체가 폐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허파에서 시작되잖아요. 허파에서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면 허파가 이걸 받아가지고 일단은 팔로 한번 내려보낸 다음에 대장량을 타고 뇌로 일단 올라가요. 뇌로 올라간 다음에 뇌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쭉 피를 다 내리는 거예요. 피를 다 내리고 촉태형 비경을 타고 다시 뇌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피라고 하는 놈 자체가 뜨거운 놈이기 때문에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피의 출발점 자체가 위에요, 위. 위에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피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심장은요? 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심장은 피를 돌리는 동력이죠.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열을 내잖아. 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는 바깥에 있는 애들을 빨아들여가지고 피로 전환시키는 거고, 심장은 우리 내부에서 열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심장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 뒤에서 열 내는 거.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산소, 황 이런 애들을 내면에서 열기를 더해가지고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열기를 더하는 역할은 심장이 하는 거고, 외부의 산소, 황 같은 애들을 빨아들이는 건 폐가 하는 거고, 이걸 종합시켜가지고 결국은 피 속에 이 열기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건데, 바로 이 열기를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속에 들어가 있는 열기의 어떤 정수, 요걸 자아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과 관련된 온갖 질병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인간이 직립해서 생기는 거예요. 직립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피가 내려가긴 쉬운데 올라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려간 양만큼 못 올라와요. 회수가 잘 안 돼, 회수가. 폐와 심장이 합동해서 이걸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건 쉬워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낙하하는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발끝까지 갔던 애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내려갔던 만큼 못 돌아오니까 애가 느려지죠. 느려지고 에너지가 손실되지. 그래서 보통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종아리가 심장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아리가 심장이다. 왜냐면 내려갔던 애가 종아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지체가 돼버리니까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열심히 이제 열을 내주면 여기서 열을 내면 얘가 받아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장하고 종아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연락 운동시키면 모든 혈액순환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다. 종아리 운동이 뭔데요? 달리기요? 제가 최근에 배운 종아리 운동이 최근에 배운 종아리 운동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발목뼈 뒷부분 탁탁탁탁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발 이렇게 막 꼼지락 부닥치는 거 있잖아. 이게 대표적인 종아리 운동이죠. 대표적인 종아리 운동인데 우리가 무슨 운동을 알아도 음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일정한 강도, 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강도, 밀도 이하로 하면 맛만 보는 거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강밀도가 사람이 직접 자기 몸으로 하기에 정성이 들어가. 그래서 무슨 운동이 몸에 좋다던데 이거 해보니까 별 효과 없네? 이런 게 강밀도를 안 지켜주니까 그렇지. 강밀도를 안 지켜주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종아리 운동이 안 겁니다.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닥치는 거, 이거 운동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누워서 그때 일어나서 했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의 어떤 그 긴장도가 달라지거든. 그런데 이거 몇 개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100개. 1000개, 100개. 최소 1000개. 연달아요? 연달아. 어떻게 연달아. 근데 보통 이제 한 100개 하면 아프거든. 한 200개 하면 아이고 되라 이렇게 되거든. 한 번 쉬고 한 번 더 하면 한 300개까지를 해요. 또 아이고 되라 또 한 번 쉬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운동 효과가 없는 거야. 하긴 했는데 미미하게 남는 거지. 그래서 운동 효과가 있을 때부터 운동 효과가 축적이 되는데 축적이 되기도 전에 운동을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하고 안 할 바에야 하나만 하는 게 더. 이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해도 살 안 빠지네. 운동해도 뭐 별 효과 없네. 문제는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밀도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보여준 탁탁탁탁 두닥치는 이거는 최소 1000개예요. 최소 1000개. 그러니까 최소 1000개라는 걸 알고 1000개 할 작정으로 해야지. 1000개까지 안 하는 다른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인내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내력만 있으면. 이거 좀 귀찮잖아. 네. 괜찮아요.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게 네. 있어. 어젯밤 너무 아픈데. 게으름뱅이 귀차니즘 모드로. 너무 아픈데. 수건. 너무 아프고. 아무거나 수건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 네, 그것도 괜찮아요. 아, 저도 최근에 배운 겁니다. 건강에 좋은 담배부터 꺼내놓고. 수건을 제가 배웠을 때는 1개 반을 말으라고 하던데 2개를 말면 조금 과하고 하나를 말면 역시 조금 약하고 그렇더라고요. 수건을 말아요, 이렇게. 수건을 말아요. 말아가지고 요 뒤에 오금에 이렇게 딱 끼우는 거죠. 오금에. 이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요게 뒤로 밀려나지 않게끔 오금에도 고정이 되게끔 그 영상이 잘 안 잡히는데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은 다음에 무릎 뒤에 요 발목 있죠. 이거를 펴는 거죠. 발목을 펴버려요. 그리고 앉아. 이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정자세로 앉는 게 골반 교정 효과가 크잖아요. 골반 균형 교정하는 걸로 우리가 가부좌를 틀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는데 이거는 지금 오금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혈액 순환을 막아버려요. 피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죠. 지금 제가 안 아픈 척 하고 있지만 아파요. 지금 피가 안 통하고 있어. 이게 지금 얼굴에 피가 막 가고 있어. 요게 실제로 수건 2개를 딱 말아가지고 딱 끼우고 하는 한마디로 줄이를 펴는 효과. 네. 죽음이. 아파요. 아픈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열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열중시하고 정자세 딱 지키고 요렇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예, 많이 아프죠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혈액이 막혔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쫙쫙 몇 번 퍼져나가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다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족통 비경 라인의 경락들, 그래 끼어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청소가 돼버리는 거지. 즉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비경경락 청소용이에요. 요 뒤에 오르는 족통 비경경락, 요 족통 비경경락의 찌꺼기 청소용이에요. 여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혈액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 번 해주면 이제 평소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죠. 말 되죠? 네, 질문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이를테면 어느 정도 압박을 했다가 일어나야 효과를 볼 것인가? 최소 5분. 최소 5분입니다. 네, 해보면 1분 만에 아야 하면서 일어나게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해보고 나서 별 효과 없네. 별 효과 없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려고 한다든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강도, 빈도, 네, 이런 거예요. 강도, 빈도, 밀도 이런 걸 체크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덜렁덜렁 나 10년 운동했는데 별 효과 없다. 뭐 제가 참 말은 잘하는데 전 하나도 안 합니다. 자,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아래 송어 문장. 피 속에서 자라고 부르는 인간 정신. 이게 아까도 말했던 지구기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간 정신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이게 이런 게 번역이 이상하네. 짜고 만들고 만든 것을 다시 풀어버리는
탄소. 자, 짜고 만들고 아까 형태화 지우는 건 탄소가 하는 역할이라 그랬죠. 근데 이 탄소를 흐트리게 하는 역할은 분선력이 제일 강한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짜는 역할을 하지만 얘는 흐트러뜨려버리는 역할을 할 거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소도 탄소가 탄소만의 어떤 힘으로 계속 경직시키는 힘이 계속 발휘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풀려야 된단 말이죠. 얘는 계속 만들라고 하고 얘는 계속 풀라고 하고. 음양이죠, 우리가. 음양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짜고 만들고 만든 것을 다시 풀어버리면 가로치고 유황의 적신, 탄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몸 안에서 호흡 같은 거 얘기해가지고 음양 순환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는 길이다. 이게 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제 정신인 자아가 탄소 속에서 살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아주 쉬운 거죠. 자아가 탄소 속에 산다고? 네. 그 말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탄소하고 신경, 탄소는 뼈대고 뼈대가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이고 뼈가 확장돼 뼈 속으로까지 피가 침투해 들어가서 돌아다니지는 잘 못해요. 들어갈 수 있는 뼈가 있고 못 들어가는 뼈가 있습니다. 뼈 중에서도 그 물렁물렁한 부분, 연골이라든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면 관상골이라고 하나요? 관상골 같은 것들. 큰 관상골 같은 것들에는 뼈의 밀도가 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피가 들어가지만 본격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두개골 같은 데는 피가 아예 못 통합니다. 그런데 뼈가 아니고 뼈에서 확장돼 나온 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신경이 훨씬 연하거든. 그 연한 거 속으로는 들어가요, 피가. 그래서 신경은 피하고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신이 다니는 경로라는 거잖아요. 신이 어디 있는데? 피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피 속에 있는 어떤 스피릿이 신경 속을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피가 이걸 운반해주고, 운반자는 피고, 피가 운반해주는 스피릿을 신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아가 탄소 속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엄밀히 말하면 자아가 탄소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피가 신경을 타고 신경을 적시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고, 그러다가 또 82페이지에 넘어가면 또 맥락 없이 갑자기 석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뼈는 실제로는 이제 근본 원소는 탄소인데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탄소 플러스 이것저것 더해져 가지고 이게 분자 구조로 나올 때는 석회 정도로 나온다. 뼈는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 분자식으로는 석회인 거죠. 원소로는 탄소가 주성분이지만 분자로 볼 때는 석회가 주성분이라고. 그런데 그놈의 이놈의 석회라고 하는 건 봐라. 그러면 석회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 음적인 거잖아요. 석회는 상당히 음적인 거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 석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아까 이제 탄소하고 이것저것 더해져서 석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건데, 우리의 실제 뼈는 기초원소가 그냥 뭉쳐서 실제 우리의 신체의 어떤 구성 부분이 되진 않고 물질적인 거에 뭐가 플러스 알파 돼서 실제 구성 부분이 되는데,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요 그림이 칼라로는 맨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맨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휘갈겨 놓은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요거의 의미가 뭐냐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의 뼈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탄소가 있어야 된다.
탄소. 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뭐가 들어가줘야 되는가 하면 전기라고 하는 게 있죠. 전기. 생명력이 들어가줘야 된다. 생명력이 들어가줘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를 연결을 짓는 어떤 힘이 있어야지. 접착제가 있어야 돼. 접착제.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착제 노릇을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질소인데 질소 중개자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질소가 있어야 돼. 요거 세 가지로 뼈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뼈는 탄소 덩어리만은 아닌 거죠. 탄소하고 전기하고. 근데 이 전기라고 하는 애가 뭐냐? 전기라고 하는 애. 여기 보면 전기체라는 말도 나오고 전기체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래요. 탄소 여기 있죠. 탄소 이쪽에 있죠. 예? 탄소 이쪽에 있고 소위 말한 그 화면 여기 있는데 성기체, 별기운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체, 생명기운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체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여기가 아카시아 연대기 쪽으로 보면 여기가 에테르체 나오는데요. 에테르체 나오는데 에테르체를 전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체를 성기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체, 여기가 성기체인 거죠. 그런데 슈타이너는 왕왕 그 성기체라고 하는 애를 요쪽 두 개를 합한 걸로 쓰게 돼요. 근데 그거는 동양의 음양오행에서도 보면 당연한 게 토는 어디서 나와요? 화거든. 화가 극에 달하는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토가 사실은 일체로 봐도 되고 두 개로 봐도 되고 한 개로 봐도 돼요. 그래서 슈타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요거를 전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탄소하고 전기체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목하고 금이네. 목금, 목금. 목금을 누군가가 중개해 줘야 된다. 그럼 중간에 있는 애 질소네. 질소네. 요 라인이 뼈다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요 라인이 뼈다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인을 기라고 하고 이 라인을 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이 유지가 돼야 살아있는 생명인 거죠. 이게 해체가 되어버리고 기만 남으면 네, 귀신 되는 거죠. 이게 해체돼버리면 귀신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형태에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상으로 보더라도 이 중개 역할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얘하고 얘하고 만나야 된다면 뭐가 중개하겠냐? 토밖에 더 있냐는 거야. 그래서 82페이지에서 근데 이제 요걸 색깔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요쪽은 파란색이다. 파란색. 요쪽은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탄소의 작용은 색으로 나타나고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푸른 색으로 나타나는데 탄소의 작용은 색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냐?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초록색. 그러면 질소의 작용은 색으로 나타나지.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노란색으로. 그러면 뭔가 맨 처음에 파란색 이게 기초공사의 물질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고 이 파란색 사이에 전기가 초록색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 있는데 얘네들 둘을 접합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에 노란색이 끼어 있는 식으로 된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뼈라고 하는 거는 왜 현미경 없이 원리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뼈의 어떤 색깔의 구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탄소를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전기체, 사실은 산소입니다. 원소로 얘기할 때 산소입니다. 산소 덩어리들이 그 위에 겹쳐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질소가 끼어있는 방식으로 이게 응축이 되어 있는 게 요게 뼈다. 요게 뼈다. 그러면 뼈를 강화시키려면 주로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잘 먹어주면 되겠지. 근데 뼈를 강화시키는, 이걸 실제로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뼈를 강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될 거는 얘를 먹어줘야 되죠. 얘가 뼈의 토대죠. 한편으로 얘를 먹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얘를 먹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보충해주면 되겠지. 이러면 뼈가 튼튼해질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게 이제 영양소로 나타날 때 이쪽에 탄수화물 계열이에요. 이쪽에 단백질 계열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균형적으로 잘 먹어주면 되고. 탄수화물, 단백질. 근데 이제 이걸 동물 단백질이 아니고 식물 단백질이 훨씬 더 이 인체에 오래 깊이 들어가잖아요. 식물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콩이잖아요. 그러니까 콩과 식물들, 그다음에 콩을 조리한 거, 콩을 발효한 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물과 곡물들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류들하고, 탄수화물류는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쌀이고 서양에서 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백질류인데, 우수하기로는 인체의 건강상 우수하기로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세계 곡창지대가 동양이다 보니까 동양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이 풍부한데 저쪽은 그게 안 되잖아, 서양에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물성 단백질로 바꿔 먹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로 바꿔 먹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콩가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게 씨앗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를 먹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거를, 이 탄소, 산소, 질소,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전형적인 음식은 뭘까요? 네? 된장찌개. 된장찌개예요. 콩국장에 밥 비벼 먹는 거. 한꺼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콩국장이라든가 발효 냄새 있죠? 뭐든지 냄새 나는 거 있죠? 이 다 질소예요. 네. 냄새는 질소에서 납니다. 치즈 같은 어. 치즈. 그런 것도 질소화된 데서 나오고. 그 구린내 나는 거 다 질소예요. 다 질소인데. 그래서 청국장 냄새도 질소죠, 질소. 암모니아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콩단백질하고 건강한 탄수화물, 이제 작물들, 이거를 균형적으로 잘 먹어주는 게 이제 식단의 가장 기본인 거죠. 식단의 가장 기본이고, 질소류들은 뭐 따로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질소는 인체 자체에서 제공이 돼요. 우리가 늘 질소가스 덩어리잖아요. 그럼 인체가 질소를 제공하는 방식은 뭐로 나타나느냐? 소화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좋은 상태에서 양쪽을 섭취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양쪽을 섭취해주면. 전 세계에서 콩의 양과 질이 가장 우수하고 양도 많고 질도 우수한 지역이 어디게요? 엄밀히 말하면 요 동쪽이 아니고 요 서쪽이에요.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 전 세계 콩 재배의 기원지예요. 인류의 콩 재배의 기원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문을 좀 알면 어린애들도 그런 추론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두만, 홍두자, 가득 찰 만자, 콩이 가득한 강. 순우리말로 하면 콩콩강이 돼요. 두문강은 콩이 가득한 강이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콩과류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이죠. 네. 그래서 실은 민족의 산이 백두산이라면 민족의 강은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쌀을 주식으로 먹는 민족이지만 쌀 말고 쌀만큼이나 많이 먹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장류를 많이 먹잖아. 다 장류 쳐가지고 먹잖아. 장류가 다 콩에서 나오는 거지 뭐. 간장, 된장 뭐 다 메주에서 나오는 거고, 발효의 기본이 콩 발효시키는 거니까. 자, 어쨌든 지금 뼈는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색깔로 나타날 때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요거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게, 뼈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뼈에서는 미세하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표가 날 정도가 되겠지만, 얘가 나중에 생명체로 형상을 하게 되면 얘가 노란색을 많이 띠냐 파란색을 많이 띠냐,
초록색을 많이 띠냐 그 자체가 이미 얘 속에 어떤 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냐를 바로 보여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노란색을 많이 띠는 애들은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노란 민들레가 하얀 민들레보다 질소류가 많은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성질을 색깔 보고 판정할 때 그게 그대로 이제 나타난다. 예, 그렇게 하면 83페이지까지 쭉 넘어갑니다. 8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탄소가 뭐 항생제하고 또르르다 똑같은 얘기죠. 85페이지에 보면 누가 중개자 역할을 합니까? 질소가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전기와 산소는 탄소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중개하냐? 질소가 중개한다. 금방 얘기한 거죠. 85페이지도 넘어갑니다. 8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별기운이라고 부르면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정신 스프릿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슈타인가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실제에서는 그냥 별기운이다라는 거예요. 그 별기운에 대한 동양적 개념이 오행이잖아요. 음양오행. 천간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에서 신이다, 영이다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그냥 간지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간지로. 그럼 서양에서 유일신 여기도 있지. 유일신을 그 모양으로 표현해봐. 수죠, 수, 태극. 태극이 유일신이죠. 유일신이 뭔데?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 네. 나왔잖아. 물론 태극, 무극, 환극 이런 거는 환극은 좀 아니지만 무극과 태극은 유와 무의 기초가 되잖아요. 네. 드러나면 태극이고 안 드러나면 무극인 거죠. 그래서 태극도서를 맨 처음에 무극이 태극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무극하고 태극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차이지 성질 차이 없다라고. 성질 차이 없다. 거기가 유일신이죠. 무극 태극 그게 유일신이죠. 우리는 태극기 한 중앙에 유일신을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질소는 전기를 정신에게 끌고 가는 질소는 전기를 정신에 끌고 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별거 아니죠. 얘가 중간에서 결합시켜준다 그 말인데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신비하게 보이는데 신비한 거 아니라는 거야. 신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고 가스 차서 방구 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되게 재밌는 게 어쩌면 제가 조금 아직 충분히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쭉 설명하시는 거 사실 되게 대학교 때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생화학, 유기화학 그런 걸 배우는데 정말 말씀하시는 거랑 약간 연결되는 게 있어서 지금 사실 산소, 수소, 이 질소의 결합이 생화학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업이.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분 제약회사 다닙니다. 그게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예를 들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느냐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탄소가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게 황이 이제 화학식에서 S고 이제 탄소가 C단 말이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구조들이 정말 탄소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탄소 구조가 만들면서 탄소, 수소, 질소가 결합을 하면서 더 부피가 커지고 그러면서 수소들끼리 이제 붙어있는 수소들끼리 더 구조를 더 크게 만들면서 이제 2차 모양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황이 중간중간에 껴서 이걸 더 엉키게 만들면서 더 크게 만들어 덩어리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염색을 한다. 그럴 때 염색을 할 때 화학적으로 황결합을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색깔을 집어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건데 저도 혹시 이해가 책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유기화학이나 생화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산소와 수소와 질소와 이런 결합에 대해서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생각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네. 원리를 알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고 추론하는 거는 동양에도 다른 개념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네. 재밌네요. 그래서 나는 참 우리의 큰 과제가 우리 문화 전통 속에 지금 말하자면 보물창고가 땅속에 묻혀있는데 얘를 현대적 개념으로 살려내야 된다. 현대적 개념으로 살려내고 그러니까 동서양 결합시키고 동서 고금을 결합시켜가지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또 한 번에 우리는 세계관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87페이지까지도 다 설명한 겁니다. 호흡에 대한 설명. 그 다음 88페이지 넘어갈까요? 요것도 88페이지 약간 설명할 게 있는데요. 중간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식물은 동물처럼 전기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물질체와 전기체만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식물은 여기서 물체, 여기 물체입니다. 여기 에테르체를 전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에테르체를. 아스트랄을 전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식물은 요거만 가지고 있다. 1번, 2번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 연대기에서도 보면 요때 이후로 식물이 번성한다라고. 요때에는 광물이 번성하고 요때 이후로 식물이 번성한다고. 그럼 동물은 여기서부터 번성한다. 동물은 아스트랄체, 즉 전기체 영향을 받는 데서부터 번성하고 인간은 동물이 번성하고 난 여기서부터 번성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 북의 아틀란티스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3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4구성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3원성이 뭐냐? 물체, 에터르체, 아스트랄체. 이게 인간을 이루는 기본이다. 4구성체는 뭐냐? 이 3원을 여기 있는 인간의 자아체가 받아들여서 자아체가 치면 4구성체가 되는 거고 자아체가 받아들여야 변형을 시킨다는 거야. 변형을 시킨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보고 아스트랄체를 변형시키면 감각혼이라고 하고 에테르체를 변형시키면 오성혼이라고 하고 물체를 변형시키면 의식혼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또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돌려서 한 바퀴 더 돌려서 또 한 번 아스트랄을 이중 변형시키면 이걸 마나스라고 하고 이걸 또 이중 변형시키면 부띠라고 하고 이걸 이중 변형시키면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중 변형이라고 하는 건 영적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변형은 인간의 마음을 이루고 인간의 마음을. 그럼 이 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이 미묘한 전환작용은 만약에 기초원소 중에서는 이걸 누가 해주냐? 질소가 그렇게 해. 질소가 88페이지 맨 밑바닥에 보면 질소는 모든 곳에 어떤 종류의 느끼는 삶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놨잖아요. 이 느끼는 삶, feel. 사람으로 치면 feel이죠. 슈타이너도 will, feel, think로 나누잖아요. 그죠? 의지감성사고 그 중에서 인간 마음에 해당하는 건 좀 feel의 작용이라고 그러죠. feel의 작용. 이 feel, 느낀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감각을 통해서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게 별개의 종류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 이거 자체는 물리적 자극이잖아요. 물리적 자극인데, 이 물리적 자극을 느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물리적 자극을 뭔가 반영 처리를 해. 이게 의미가 뭐지? 이거 회복해가 뭐지?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내는 게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과정이에요. 물질 정신이 결합되는 것 속에서 인간 마음이 나온다고. 인간 마음. 인간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질과 정신의 만남에서 나온다. 그럼 그 물질과 정신이 만나려면 누가 중개해야 되는가? 질소가 중요한다. 또 이렇게 돼요. 뭐든지 중개자는 다 질소예요. 그러면 그럼 질소라고 하는 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이 굉장한 종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서 그 종합의 역할을 가장 일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 어딜까요? 오장육부 중에서 무언가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계속 종합해서
다른 성질들하고 이 종합에 의해 가지고 전환과 중계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장부. 네? 위에요. 위잖아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들을 받아들이잖아. 썩잖아. 섞어서 으깨고 분해해가지고. 네. 계속 으깨고 분해하는 과정 자체가 종합이죠. 종합한 다음에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서 피 속으로 집어넣잖아. 그 역할을 위가 하잖아. 자, 우리는 두 개의 종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종합, 하나는 음적인 종합. 양적인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적인 놈을 받아들여서 으깨고 섞어서 활기 있는 뭔가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양적인 종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여러 혼합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섞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려도 섞이고 왼쪽으로 돌려도 섞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완전히 거꾸로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힘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힘이 위로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흐트러뜨리면서 섞는 거고 하나는 모아내면서 섞는 거죠. 음양모형으로 얘기하지만 양토, 음토의 역할이죠. 양토는 분산시키면서 섞는 거예요. 음토는 모아내면서 섞는 겁니다. 모아도 섞는 거고 분산도 섞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오른쪽으로 돌려도 섞는 거고 왼쪽으로 돌려도 섞는 거라니까. 다만 힘의 작용은 완전히 반대가 되버립니다. 음양이 반대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도 그와 같은 두 개의 섞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분산적으로 섞는 거는 어디서 그 역할을 하느냐? 죽은 애들을 받아들여서 활력으로 바꾸는 데가 위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따지고 보면 다 죽은 애들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 생명력이 이미 끊겨버린 애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생명력이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소화 과정이잖아.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는 거. 뭔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양적인 섞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섞어 어떤 영양분들을 피 속으로 보내가지고 피를 타고 온 신경조직을 돌아다니게 만들잖아요. 이 신경조직이 돌아다니면서 감각과 결합해가지고 느낌을 종합시키죠. 이 느낌을 종합시킨 거를 다시 관제센터처럼 딱 중앙집중적으로 끌어모으는 다시 한번 음토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딥니까? 뇌입니다. 그럼 뇌하고 소화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뇌하고 소화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사인은 뼈가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나 비유에 불과한데 조금 더 그 비유를 어떤 간접적인 이 중개 의미가 뭔 거 말고 직접적인 거로 땡겨서 얘기한다면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배가 생각한다. 배가 생각한다. 우리 몸의 음양오행적인 요소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어느 토가 다치면 양토가 다치면 음토도 다치는 거예요. 양토가 다치면 음토도 다칩니다. 이게 음양 대칭 구조로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팽팽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잖아요. 한쪽이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지는 거죠. 제가 아까 간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종아리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인체 중에서 종아리 부분에 아킬레스건을 비롯해가지고 이쪽으로 훼손이 온다? 그럼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게 양토고 이게 음토라면 얘는 흐트러뜨리는 토, 살리는 토, 얘는 죽이는 토, 신경종합하는 토. 그 신경종합한 게 우리 관념 속에 떠오를 때 개념 논리를 보거든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느낌을 죽여서 시체로 만들어서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란 무엇인가? 우리의 느낌을 종합해서 패턴화 시켜라는 거. 그죠? 고정된 걸로 만들어버린 관념 덩어리가, 의식 덩어리가 언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체 처리한 거예요. 언어는 실제 시체예요. 근데 우리는 시체를 보고 실제를 추론해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본질적으로 모조리다 죽은 은유야. 언어는 죽은 은유다. 그 필의 종합이다. 이 필의 종합은 뇌에서 일어난다. 근데 필 그 자체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필이 일어나는 출발점은 어딘가? 소화에서.
소화에서. 그래서 소화가 맛이 가면 머리도 맛이 갑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쪽으로 뇌 기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학교 치유사 학교에서 모신 분이 대단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소화 기능이에요. 이분은 아이들이 어떤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닥치고 소화기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요. 소화 기능이 활성화 안 돼 있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돼서 변을 잘 볼 거 아닙니까? 변 잘 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나머지가 다 풀리지. 이거 안 풀리나? 그러니까 소화가 불안정하면 ADHD. 변비가 걸려있다 그러면 자폐. ADHD하고 자폐는 간단합니다. 요쪽이 너무 과잉이 돼버리면 ADHD가 되는 거예요. 요쪽이 너무 과잉이 되면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요쪽이 너무 과잉이 되면 자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각 힘에 과잉해서 변비가 나오는 거예요. 힘에 과잉해서 변비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소화기에 나타날 때는 경직됐다. 그럼 이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변비다 그러면 이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화되는 경향성이 강하고 바깥으로 안 뺄라 그러잖아. 그럼 자폐가 되는 거예요. 자폐. 근데 설사가 강한 애들은 이쪽 깨야 되는 거죠. 먹었다고 싼다. 잘 안 먹는다. 그럼 들뜨게 돼 있어요. 들뜨게 돼 있어요. 특히 미네랄류들 안 먹는다. 들뜨게 돼 있어요. 미네랄류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미네랄류들은 약한 상태에서 애들이 요즘 단백질 지방이거든. 단백질 지방 많이 먹고 소화 잘 못 시키고, 소화 잘 못 시키는 두 종류가 있죠. 변비류는 잡아서 못 시키는 거고, 설사류는 영양소를 충분히 못 돌리고 빼버리는 거잖아요. 둘 다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과 식물, 작물 이런 거 잘 안 먹고, 특히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성장 호르몬 잔뜩 먹인 치킨 종류, 치즈 종류, 단백질 지방 많이 먹고, 소화 기능이 약하고, 이러면 ADHD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 잡는 거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애들 변비 상태 잡는 거, 심리 상태 잡는 거, 먹거리 잡는 거에서 출발해요. 생활 리듬에서는 먹거리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병세가 좀 있어서 이걸 정말 치료적인 의미에서 잡아야 된다 싶으면 배를 풀어줘요. 그래서 배를 풀어줄 수 있는 1라이트 짱돌 한 개 얼마죠? 우리 저기 학교에서 사놓고 도매값으로 수익사합니다. 제가 쫙 설명한다면 제가 짱돌 한 개 10% 할인이 돼가지고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열나는 돌 있잖아요, 열나는 돌. 이런 거 가지고 애들 배 마사지 해주는 거.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전반적인 아이들의 신경 안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안정감을 대폭 늘려주고, 그다음 속이 편하면 다른 건 다 편해지고. 그리고 아이들 어차피 지금 회복력도 좋고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인 데가 탈이 안 나는 이상은 회복해요, 스스로. 그래서 특히 10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화기만 잘 풀으면 나머지 그냥 따라서 해결되는 거예요. 소화기만 잘 풀어주면. 물론 그 전에 견갑골이라든가 대퇴부라든가 이런 데 이제 불균형이 있으면 이건 딴 문제예요. 뼈에 불균형이 있으면 이건 절대 문제이지만 뼈에 불균형이 있지 않는다 하면은 만 잘 풀어주고, 즉 먹거리만 잘 챙겨주고, 고순환만 잘 시켜주고, 웬만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다 잡힌다. 제가 이번에 남원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애 언어장애도 있고 ADHD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려워하는 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런 게 정상은 분명한데 이 애 버릇이나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가 얘가 예전에 교통사고 당했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게 대퇴부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걸음걸이가 이상한 상태에서 별거 아니고 시간 지나면 낫는다는 식으로 가슴 내버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굳어진 상태에서 어느 치료 백날에도 성과가 없죠. 이거부터 안 잡으면
이가 안 잡으면 소화기 못 잡고 소화기 안 잡으면 인지계를 못 잡아요. 인지계를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어떤 병리 현상이 있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애들을 뗄수록 사실은 조금 만져주면 고쳐지잖아요. 예.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형도 쉽고 변형해가지고 회복하는 것도 어른보다는 훨씬 쉬울 때예요. 훨씬 쉬울 때니까 애들 뗄수록 어디서 출발했는가 근원을 쫓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잡아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대정요법으로 많이 어쩔 수 없이 접근을 하게 되지만 애들이 쭉 얘기 듣고 나서 허무하게 저기 골반 수술하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 골반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 균형 맞추는 뭐 수술을 하든 카이로프라틱을 하든 뭘 하든 골반부터 맞추고 다시 얘기합니다. 걔 걸음걸이 안 바뀌는 이상은 지금 일어나는 병리한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질소 이야기하다가 이 질소라고 하는 놈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것에 이 질소의 영향이 들어가는 뭔가 느끼는 삶, 느끼게끔 피를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정신적으로 전환시키고 결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용은 한마디로 정신작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신작용이 있는 건 동물 유부터죠. 왜냐면 여기가 전기체잖아. 여기는 전기체. 여기는 생명력만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정신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신작용.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정신작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한테는 자아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도 혼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이 있긴 있지만 영이 전혀 동물의 어떤 행동에 어떤 주도적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그 동물의 특징이 뭐냐?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 동물의 기억은 세포의 어떤 축적된 반응 암묵 기억밖에 없는 거지. 우리 인간 같은 기억력이 없어. 인간은 기억력이 있다는 게 동시에 영적이라는 게 어떤 증거이기도 해요. 그럼 인간의 특별한 기억력은 또 뭐겠느냐? 이 금의 동물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게 화기운을 뭉치는 거잖아요. 화기운이라고 하는 게 화하고 질소하고 만나서 필이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뭉쳐내잖아. 그게 기억이에요. 근데 동물은 그 기억이 안 돼. 움직이면 되는데, 동적인 건 되는데 기억으로 축적을 못 시켜내. 기억으로 축적을 시키는 데에서 우리 인간한테는 소위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의 정보를 누적시켜서 감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감정을 분화시킨 다음 다시 감각 경험을 누적시켜서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또 어떤 관념적인 경험들을 추상화시켜서 개념을 만들어요. 이게 전부 첫 스타트는 기억이에요. 기억. 메모리. 말 그대로 메모리입니다. 쌓고 또 쌓고 그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 내면 속에 그걸 붙잡아두는 힘이 있다는 건데, 그걸 붙잡아두는 그 힘이 자아체예요. 그 힘이 자아체.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인간한테 상당히 양면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기억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억 때문에 집착도 생기고 온갖 병폐도 생기고, 또한 기억 때문에 실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 비약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인간은 기억으로 슬픈 짐승이다. 아, 이런 멋진 리얼리스틱한 직구가 있다. 인간은 기억으로 슬픈 짐승이라고 했을 때 이건 진짜 리얼리즘이야.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이면서도 또 한편에 어떤 인간 존재 본질을 상기시킨다는 건 굉장히 시적이죠. 그래서 89페이지는 질소는 진실로 느낌을 실어나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방 얘기했던 질소가 하는 것은 의식을 일으키는 작용, 토화작용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뭐 이런 소리가 시간 많이 갔는데, 제가 역시나 텍스트를 갖다가 가지고 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빨리 해가지고 제가 원래 11시면 끝마쳐야 되는 건데 조금 늦게 시작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얼기설기 설킨다 얘기했죠? 됐습니다. 그 다음 지구에서 형태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 속으로 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건 상관 죽음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생성됐다 소멸됐다, 생성됐다 소멸됐다. 이것도 같이 들쑥날쑥처럼 거듭되는 과정이거든. 거듭되는 과정인데 그냥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소멸돼야 다시 강하게 생성 기억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수소라고 그랬어요. 수소. 이쪽에도 보면 얘 갖고 있다는 거죠. 목화 분수에서도 수쪽으로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또한 생성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과 생성이 딱 맞물리는 요 지점을 대론은 복태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태극이 나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수소는 스스로 물질 가운데 가장 미세하지만 물질로 된 것을 완전히 흩날려버리고 유황에 실어서 구별할 수 없는 우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두 라인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잖아요. 소멸시켜버린다. 근데 요 두 라인이 아까 제가 기라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가 강해지면 기, 이 평면 요쪽이 강해지면 이게 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게 그래야지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명상 많이 하면, 예? 뭐 건강을 위한 명상도 있겠지만 그런 명상 말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멸에 가까워집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의 욕구로 명상하면 안 됩니다. 명상은 단축시킵니다. 본질적인 명상은 단축시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말 그대로 우주적인 요소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잖아. 기 질축에서는 기 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능력은 강화가 돼요. 그러나 생명은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인법 명상 이런 게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바로 명상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거. 이 사인법 명상을 몸으로 보여줬던 36살, 자기가 득도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사인법 명상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명상하면서 죽었어요. 무명왕 에오라고 하는 사람. 무명왕 에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정에 뭐를 집중시켜가지고 단전을 뭘 어떻게 하면 죽음의 상태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걸 지속시켜보면 진짜 죽는다. 안락사 하고 싶은 사람들 이 방법을 써라. 이게 명상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야,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좋죠. 영적인 건 좋은데 살아있으면서 영적인 걸 의식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가 좋은 거지. 정말 영성에 가까워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가도 상관없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하나의 신비적으로 가정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건 아닌 거죠. 네, 늘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당위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 91페이지에 보면 수소는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홍범구주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오행에 대해 가지고 최초로 문헌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오행의 성질을 정의해 놓은 게 홍범구주거든요. 그 홍범구주에 보면 복왈, 복실, 복지, 화왈, 염상 하면서 오행의 기본 의기를 얘기합니다. 그때 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왈, 윤, 하. 수는 모든 것을 적시고 녹이고 아래로 끌어내려서 풀어버린다. 한마디로 녹인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수소는 모든 것을 풀어버립니다 이러잖아요. 수왈 윤화라고 얘기하나 똑같은 말인 거죠. 똑같은 말인 건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양오행과 슈타인의 인지학이 같은 유기이론론이고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하나 짚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 93페이지 넘어가면서, 이거는 제가 책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농부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식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포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게 생리적으로는 우선은 뭐 신진대사순환, 대사순환 이런 게 잘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기본으로 하는 거, 뼈 튼튼하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굳이 기초 원소로 따지자면,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좋은 비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질소화 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질소는 지금 피를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종합하는 힘이 잘 일어나가지고 의식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도 비료 거름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질소의 작용하고 비슷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의 성분이 똑같은 질소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종합해가지고 한 단계 도약된 새로운 개념을 탁 떠올리게 되는 거, 이것도 질소화 작용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의미, 질소화 작용입니다. 그러면 농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연의 순환과 종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 생각 없이 매뉴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유기농을 하겠다, 혹은 생명 역동농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를 섞으니까 어떤 건강한 질소화 작용이 일어나더라. 이걸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농부한테는 일종의 그 질소화 작용의 영향이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사물의 질소화 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행위의 영향이 이 농부의 내면으로도 들어간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농부 철학자라는 얘기가 인지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역동농업을 건강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학식이나 지식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질소화 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질소화 작용이 촉진된다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철학자 같은 농부가 된다는 거야. 또 거꾸로 그런 어떤 철학자 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야. 왜? 제가 아까 사람은 질소 덩어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식 높은 사람은 더 질소 덩어리지. 그럼 또 얼라들은 그런 방구도 많이 끼나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더 질소 덩어리지. 근데 인간이 풍기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일당백입니다. 이 자연의 사물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제레미 레프킨이 공감의 시대가 하는 책에서 내가 그거 계산을 하고 유물론자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라더라? 개구리가 메뚜기를 1년에 몇 마리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그 개구리를 1년에 몇 마리 잡아먹는데요. 또 그 동물을 또 어떤 그 지상의 어떤 동물이 또 1년에 몇 마리 잡아먹는데요. 우리 인간이 1년에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량을 환산해보면 그 동물 몇 마리를 잡아먹는 거래요. 그런데 메뚜기는 풀을 연간 한 마리가 몇 킬로 정도 먹기 때문에 한 메뚜기 떼가 몇 톤 정도의 풀을 먹는데요. 이걸 싹 환산해가지고 보니까 거대한 산 한 2개, 이게 나는 모든 풀을 한 사람이 1년 식량으로 먹어요. 지구도 순환계잖아. 우리 몸에서도 유난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애가 있잖아. 뇌가 그렇잖아요. 얘 몸무게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애가, 15분의 1,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애가 에너지는 3분의 1, 4분의 1을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우리 몸속에서는 제일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쓰는 애죠.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쓰는 존재는 인간인 거죠. 근데 이 집중도가 내보다 더해. 그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지구의 신진대사를 못 굴린다는 거야. 그래서 슈타이너가 인간이 지구 진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만 지구 전체의 다른 존재들의 진화가 일어난다. 진화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많이 먹고 많이 싸지르고 많이 행위하고 많이 활동시키고 하는 이 지구의 촉진 역할을 실제로 인간이 하는 거지. 엄청난 양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도 인간도 자연 전체에 맞먹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기술은 분명히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옛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세상을 경영하는 주체다. 천지인 삼재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얘기죠. 하늘과 땅과 더불어 만물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알건 모르건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얘가 사람이 사람한테 영향 미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이 주변의 환경과 보이지 않는 기운과 식물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미치는 그 영향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주 질소화가 잘 돼 있는 인간이면 내가 지나다니면 식물들이 좋아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건 모르건 식물들이 나의 질소화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어. 내가 숨만 쉬어도 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한 명의 훌륭한 인격으로, 한 명의 훌륭한 인간으로서 자기 수행을 하고 어떤 정신적 질소화를 닦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 농장 저절로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회적인 의미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잘 배치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잘 굴려서 잘 된다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내뿜는 기운을 이미 자연물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역동농원에서는 농부, 철학자 농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사만 제대로 어떤 생명역동농원 같은 이런 그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는 걸 이해한 농사만 잘 지어도 뭐 특별하게 무슨 데이터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인간의 어떤 정신이 상승하는 길이다. 훌륭한 농부는 철학자다. 또 거꾸로 철학적인 농부일수록 이 자연과 지구의 진화와 순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이게 정말 만약에 아이들 마음속에 진짜 그렇겠네 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애들이 저 농부 될래요 하는 느낌이 나옵니다. 저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모래실마을에서 중학교 애들 20명 받아가지고 역동농업 애들 30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여자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전부 가장 떡칠하고 막 남자애들은 틀림없이 담배 피다 들어왔을 것 같은 애들 있잖아. 귀걸이 달고 이런 애들이 들어왔더라고. 그래, 애들아 좀 들어봐 하면서 이제 한 30분 딱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사실 그런 애들이 또 순진하거든. 사실 그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허세적으로 떠는 애들이 속이 허해서 그런 거지. 애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애들은 별로 없는데. 얘들이 재미있으니까 좀 듣더니 끝나고 나서 20명 중에서 정확히 10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애들이 한 절반쯤 되는 애들이 우리 농부 되고 싶어요. 그랬어. 이거 가르쳐 줄 사람 농부 되고 싶어요. 저는 생명역동농업도 이게 어떤 우리 인류 문명의 어떤 의미로 우주 진화의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해할 만큼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 취지와 내용이 이해가 되면 농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시각 당연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6차 산업으로서의 농부하면 돈 잘 벌 거예요. 그거 말고 훌륭한 삶으로서의 농부라고 하는 거가 저는 교육으로서 교육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역동농업을 별도의 특강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교과에 들어가야 돼요. 교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과에 넣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93페이지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어서 역시 제가 텍스트를 해설하는 식으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걸 아는데도 또 중간에 딴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시간이 갔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내용들은 일단 어느 정도 이해되도록 전달이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해 나가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진짜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책도 읽히고 저의 설명도 빠른 속도로 해나가도 이제 됩니다. 차차. 그러니까 진도는 많이 못 나갔지만 다음 시간부터 속도를 좀 빨리 빼서 어쨌든 다 마칠 수 있도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